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당대표 후보들의 비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는데요. 여야 전당대회 레이스를 비롯한 정치권 현안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충청권 연설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총선 참패 책임론 그리고 댓글팀 의혹 등을 두고 후보들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배신자 정치 논란을 두고 욕설과 야유를 주고받다가 급기야 의자까지 집어던지며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제 연설회 현장의 모습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감정적인 대결 상태죠.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집단적으로 동원이 돼서 패싸움을 벌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격한 구호와 이런 몸싸움 이런 것이 이제 충돌 사태인데 문제는 후보 간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노선 또는 정체성 이런 것을 두고 격렬한 이 어떤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네. 이 배신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극적이에요. 그 이번 충돌 사태의 발단도 한동훈 후보 연설할 때 배신자라고 외치고 몇몇 사람들이 네. 이제 의자로 위협을 하고 이런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충돌의 성격이라든가 이 본질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위험하다. 이런 것은 정책 같은 것은 이제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서 좁혀나갈 수 있겠지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도 이 배신자 프레임을 중심으로 하는 감정적인 대결은 상당 부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렇게 감정 싸움 양상으로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이 친박계인 서청원 후보 낙선했습니다만 2위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반박계의 김무성 대표가 당선이 된 이후에 김무성, 서청원 그리고 친박, 비박 간의 엄청난 감정 대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유승민 사태로 연결이 되고 총선 패망까지 가고 탄핵까지 이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런 어떤 이 악몽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회창 대표 후보와 김영삼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인재 의원 출마시키고 해서 결국은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아주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 대표가 공언하는 것이 1차 투표에서 가결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2차 투표를 했을 때 108명 중에서 8명 이상만 이탈을 해서 하면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게 돼 있다. 그런데 친윤계, 반한계 중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된 다음에 8명 이상 이탈표가 없겠느냐. 이런 식의 조국 대표가 공언을 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 있는 분석이다. 예. 그러면 완전히 당이 쪼개지고 한동훈 대표 체제에 만약에 된다면 엄청난 위기와 혼란이 또 가중이 되는 것이겠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합동연설회 현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 당대표 여당의 전당대표를 보면서 영광은 멀고 주먹은 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대표 후보들의 이 과열 경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축제고 미래를 위한 네. 그런 전당대회가 폭력과 이런
비방전으로 얼룩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서서 자제를 촉구하지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의 1강 2중 일약 구도가 이런 상황을 악화시켜서 1강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략이 바로 이런 과열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7.23 정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예상되다시피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는데요. 저는 그 후유증을 좀 전에 얘기한 거 외에도 한 3가지 정도 더 추가해서 후유증이 예상되는 첫 번째는 법적 문제 후유증입니다. 뭐냐면 지금 한동훈 후보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 댓글팀이 존재했다는 것을 폭로했는데요. 장례찬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면 직접 자기가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양심 고백 형태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가 저는 앞으로 큰 후유증으로 남아 있을 텐데 한 후보 성격상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고소로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법적인 논란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조작이나 여론 왜곡은 이거 명백한 형사법 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례도 있어서 이건 피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특검법 후유증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서로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제1호로 특검법을 발의해놨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이걸 거부할까? 서로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친한과 그 반대파로 당이 내분 상태로 갔기 때문에 저는 재의결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한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3일 첫날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한동훈 후보만이 당정 관계를 지금의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할 말을 하겠다. 나머지 세 후보들은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이런 노선을 가진 당대표가 났으면 윤 대통령은 쓴소리, 비판 소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당정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이 안에서도 또 역시 친한파냐 친윤파냐 해서 당이 사실상 큰 후유증에 휘말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원희룡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후보가 대표로 당선돼도 댓글 수사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의혹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고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관건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관여를 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직접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금을 지원했다든가 아니면 팀을 구성을 하는 데에 간접적인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거나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본인도 그런 여론조성팀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 그렇다면 그 여론조성팀이 한동훈 장관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런 것을 추가로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 만약에 그런 어떤 증거가 없으면 고발이 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크게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한동훈 장관 위원장의 얘기대로 만약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단 거라면 무엇이 문제겠느냐.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관련이 없으면, 책임이 없으면 커다란 사법 리스크는 되지 않는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분명히 자신이 관여하거나 부탁한 게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뒤집어 보면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직접 부탁까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한 후보는 부탁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장 최고위원은 부탁했다고 그러고 이 말하자면 서로 두 사람의 주장이 충돌되고 있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데요. 저는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여론 조작이나 댓글팀을 운영하거나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런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막고 어떻게 보면 정죄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지 않아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오늘도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의힘 선관위에서는 후보들에게 자제를 당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명의 후보는 각자 후보의 탓이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팬클럽 행태가 당에 유입되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한동훈 후보 측은 원 후보 측 지지자가 난입을 하면서 난동을 피운 정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원희룡 그리고 한동훈 2명의 후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관위에서 자제를 요청하고 지도부에서도 지금 과열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4명의 후보들은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물리적인 충돌 자체는 그 화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뭐 기획을 해서 어떤 단체로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이 패싸움이 벌어지거나 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당히 우발적인 충돌이에요. 한 지지자가 일어나서 배신자를 크게 외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반대측 지지자들이 제지를 하고 신강일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어떤 이 과열 상태, 특히 이 배신자 프레임을 둘러싼 공방전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저 정도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날 가능성도 사실 있었고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래서 무슨 뭐 이 후보 캠프가 관여를 해서 동원을 하고 또 기획을 했다거나 네. 이런 일이 없으면 그다지 그렇게 무슨 뭐 심각한 이런 현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오늘 3번째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연달아서 4차례 TV 토론이 있는데 이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물리적 충돌 같은 것은 좀 자제될 것 같아요. 자제되는데 오히려 그 여론조성팀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신자 공방 이런 것들 그리고 최상병 특검 문제 이런 것을 둘러싼 감정적인 공방은 오늘서부터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몸싸움 같은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방전, 감정 싸움 양상은 오히려 더 극하게 치달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신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몸싸움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 예상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것이 자제되고 정말 없어져야 될 구태 중에 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집권당의 당대표 후보들은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지만 그 지지자들마저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이런 것은 저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그런 잘못된 지지 행태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폭력이 등단하고 여기에 폭력을 때로는 사실상 이 총, 칼 이런 것들이 동원될 정도로 저는 이 폭력이라는 것이 작은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폭력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엄격하게 선거법 룰을 적용해서 이런 부분은 싹을 잘라줘야 된다. 그리고 후보당 간의 치열한 토론, 그래서 TV 토론을 우리가 자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입은 열고 몸은 막고 돈은 막자. 그래서 TV 토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후보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할 수 있겠는데 아니 단 아래에서 지지자들이 저렇게 주먹질을 하고 의자를 던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조장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뤄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전당대회에서부터 분명히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전대 룰이 이재명 후보에게만 유리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는
정견 발표 이전에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하는 선거 일정, 또 전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문제점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당대회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와서 전당대회 룰을 다시 바꾸자, 규정을 바꾸자, 이것은 선수가 코치도 바꾸고 룰도 바꾸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정해진 합의된 룰에 따라서 저는 따르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고 그 후보자가 기존의 룰을 어떻게 존중하느냐 여부도 네. 저는 선택의 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룰을 바꾸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 전당대회 룰을 바꾸게 되면 앞으로 더 큰 후유증 또 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따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김두관 후보가 지금 전대 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관 후보의 주장대로 정견 발표를 들은 다음에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맞죠. 모든 선거에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의 선관위의 주장은 각 후보의 공약들은 이미 다 누리집,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 그런 주장인데 그렇다면 현장에 정견 발표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인터넷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정견 발표에서 생생한 후보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김두관 후보의 주장은 맞고 다만 이 여론조사가 민주당에서는 30%로 반영이 됩니다. 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여론조사, 이것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른바 역선택, 민주당에 불리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20%를 차지하는 민심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똑같이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여론조사에서 빼요. 그것도 이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기존의 당내 기조와는 조금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서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연금개혁 그리고 종부세 개편에 대한 공식 협의를 제안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왜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진심이면 논의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협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종부세 개편하고 연금개혁 이런 건 전 국민이 대상이고 네. 또 사실은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의 정체성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당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말 공청회도 거치고 내부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이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여야 타협을 하더라도 당내 지지자들에게 왜 이렇게밖에 변경할 수 없었는지 네.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것이 현 시대에 맞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걸 지지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기시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논의는 저는 공론화해서 좀 더 치열한 논쟁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일종의 우클릭이죠, 우클릭.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한 이제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런 식의 드라이브를 걸므로써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관한 어떤 대중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좀 희석시키는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나는 이런 것까지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의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 이 시청자들, 이 국민의 관심을 저 멀리 대권 구도로까지 끌고 가는 이런 식의 포석인 것이고 그리고 이미 지난번 국회 때
소득 대체율을 44%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입장 양보를 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당내나 또는 이제 이 야권, 이 좌파 세력에서 반대를 하는 것에도 무릅쓰고 이런 식의 포석을 계속하기 때문에 여야정 실무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종부세는 워낙 좌파 내의 강경 세력이 반대하는 그 격렬도가 우선 조국 대표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이 종부세는 연금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상임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 상황을 좀 살펴보면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가지고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이 막가파 이 국회 독재죠. 그 말도 안 되는 뭐 이 어떤 이 탄핵 청원서의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그런 이 수준 낮은 청원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런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맞지도 아니하고 또 이 국회의 수준을 아주 낮게 격하시키는 것인데 이미 김건희 여사와 또는 이제 장모 최은순 여사를 포함한 39명의 증인을 이미 채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국의 검찰총장을 무슨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저런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일종의 난장판 비슷한 이런 어떤 국회의 국정 장난판에 이원석 총장이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부부에 관한 어떤 검찰의 소환 이런 것까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이 발의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 얘기는 현재 또 밀어놓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증인 채택인데 저는 뭐 거의 진짜 인민 재판도 아니고 틀림없이 저건 여론이 안 좋을 것이고 역풍이 상당히 불 걸로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 법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은 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 공개 기자회견 형태로 상당히 민주당을 아주 공격을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도대체 이 엄정 중립을 지키고 그것을 실현해야 될 검찰총장이 저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나서서 얘기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국회는 국회에게 주어진 이런 권한을 검찰총장을 불러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물론 이 사안과는 별개입니다만 네. 그 국회에 오면 그런 것을 묻고 조사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가 안 되고 그럼 뭐 이 검찰총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국회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해명이든 나름의 설명을 들을 그런 권한이 있고 그것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검찰총장도 공개적으로 자신이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이 모든 공직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용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